선관위에서 또 큰 이슈가 있었죠. 이틀 전 여야 합의 때까지만 해도 서버까지 다 수사 대상에, 선관위 서버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의 말이 결과적으로는 묵살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르면은 선관위 서버를 포함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던 장동혁 대표가 결과적으로 옳았다는 것이 또 한 번 입증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선관위 사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투표지가 미지급됐다라고 하는 사태를 넘어서 그 기저에 선관위가 총체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술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관리 부실을 넘어서는 부정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 합수본 뉴스를 좀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태의 발단은 현재 특검이 가동되기 전이지만 합동수사본부,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함께 꾸린 합동수사본부 차원에서 지금 1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합수본의 수사 과정에서 이 선관위 내부적으로 투표율을 허위로 조작해서 기입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투표율을 잘못 입력해서 사후적으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한 상부 보고가 없었고 직원들끼리 숫자를 앞뒤로 짜맞추기 하는 방식으로 전산을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놀랍도록 충격적이죠. 지금까지 여러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부실선거다. 부실선거. 일부 실수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결과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 의도성이 없었다. 의도성이 없었는데 어떻게 부정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냐라고 많은 정치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사전투표 조작설이 사실이면 나는 정계 은퇴를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이와 같은 전산 조작의 가능성 자체를 전부 다 차단을 해왔죠. 즉 선관위가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그냥 실수인 거지, 선관위는 그럴 능력도 없는데 그거를 조작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러난 현재 뉴스에서의 사실은 선관위에서 통계, 즉 전산까지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있으며 특히나 이게 상부 보고조차 없이 일반 직원들 선에서도 전산 조작이 가능했으며 실제로 그와 같은 조작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오늘 드러난 뉴스에서는요, 여러분들 투표율에 대해서 조작을 했다라는 사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투표율만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대적으로 수사가 벌어지고 나니까 빙산의 일각처럼 한 조각 이런 조작의 실체가 드러난 건데, 다른 것들은 조작하지 않았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모든 이 의혹이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선관위 서버를 포함한 이 선관위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틀 전 특검 합의를 했을 때 저도 정말 가열차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 지금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한 합의, 그것도 야당에게 추천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또 한 번 지난한 합의를 해서 2명을 이재명이 고를 수 있도록 선별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도 본질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또 3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수사의 범위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어제 오세훈 시장의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특검에서 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1심 1,000만 원 벌금형, 당선 무효형이 나왔는데요. 1차적으로 이 실체적인 진실에 대해서 따져보기 전에 법원이 뭘 따져봅니까? 이 재판 자체가 절차적인 결함이 없는가를 따져봅니다. 쉽게 말해서 특검이 수사 가능한 범주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기소가 된 것이 맞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공소기각, 즉 본안 재판까지는 들어가 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특검에서 어디까지 수사 범위가 허용되어 있고 수사 범위 안에서 절차에 맞게 수사가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범위를 제대로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선관위 서버에 대한 수사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합의가 되고 무제한적인 별건 수사가 허용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들을 특검 이후에 사후적으로 발견했을 때도 적합하게 수사를 하고 법적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와 박대출 의원 같은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 특검의 인원수, 즉 예산과 특검의 범주, 그리고 특검의 기간이 중요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국정농단 사태 당시, 그때 그렇게 불리었던 그 사건 당시 특검은 20여 명 정도의 특검 검사가 투입이 됐죠. 그런데 이번 민주당 주도의 종합특검은 100명 넘는 이 수사관들이 지금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선관위 특검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당연한 이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죠. 단기간 동안 우리가 수사를 집약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 민주당은 말 같지도 않은 지금 종합특검까지 3차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 기간 연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선관위 특검 마찬가지로 기간이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합의를 해야 비로소 합의안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와 같은 것들이 부족했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서버까지 이 전부 수사 범위에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국민의힘의 몇몇 의원들이 참담하게도 이렇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서버까지 수사 범위에 넣자라고 하면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결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몇 의원들이 장동 대표의 주장을 반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 의원님들도 오늘 이 기사를 보셨을 텐데 생각이 어떻게 좀 달라지셨습니까? 뭐만 하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 자체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소위 입틀막을 해왔던 것이 오히려 지금까지 이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음지에서 공론화되지 못한 채 해묵은 이슈로 지금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게 만든 원인이라는 생각은 이제 안 드십니까? 늘 저는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죠. 부실선거라고 하는 워딩 자체가 선관 이슈를 축약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랬겠어, 조작이 됐겠어, 근데 어쩌다가 실수가 조금 있었겠지, 이런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게 부실선거고요.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도 올바르지 않다, 바르지 않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가 뭐 그렇게 문제가 돼서 정말 무슨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표현인 것처럼 이렇게 다 침묵들을 하셨습니까? 이수정 그 당협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그 총선에서 선관위가 투표소를 잘못 기입해서 일부 표가 무효표 처리가 됐고, 그 당시 이 몇백 몇천 표 차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바꿀 수도 있을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부정선거론자로 몰릴까봐. 지금 이 어설픈 식자층들, 이 언론들과 이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뭐만 하면은 음모론자 취급을 하면서 말도 못하게 하니까 이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안에서 썩어 골마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진단이고요. 그분들의 주장은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조작을 했다. 그런데 그 특정 세력들이 누군지 입증하지 못한다. 그와 같은 지점들에 국한돼서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광의의 측면에서 이런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오늘 그와 같은 사실들이 합수본 수사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입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 대표가 결과적으로 옳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올림픽공원에서 야당 중심의 특검, 선관위 서버까지 전반을 포괄하는 그런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주장들이 옳았다라고 하는 또 결과가 오늘 입증이 됐습니다. 자, 과거 선관위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과거 선관위들. 2020년 처음 부정선거론 제기됐을 때 선관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전투표 조작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 강경 대응, 심지어 이 부산일보 기사를 보면요, 소송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송해라. 소송을 하면 사건이 어디로 올라가죠?
법원으로 가죠. 선관위의 선관위원, 선관위원장들 지금 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법관들이 차지하고 있죠. 대법관들이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겸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법관들, 부장판사급들이 지역선관위원장을 전부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해라. 이거는 우리 관련 사건들 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국민들 기망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다. 조작이 불가능하지 않은 걸 넘어서 일반 직원들마저 숫자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다,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비상계엄 직후에도 선관위는 이 국정원 차장과 선관위 사무총장이 논쟁을 벌였죠. 국정원에서는요, 제가 대통령실에 일을 할 때도 보안점검이 있었습니다. 선관위 보안점검 해보니까 비밀번호가 1, 2, 3, 4, 5다. 너무 허술하다. 국정원 차원에서 몇 번 시도만 해보니까 선관위 서버 그냥 우승승 다 뚫린다. 북한에서 하루에 몇만 건씩 선관위에 해킹 시도를 하는데 선관위 서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안점검 받으라고 했는데 선관위 거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계엄 직후 이 펼쳐진 국정원과의 논쟁을 또 한번 보시면은 국정원 전 차장은 유령 투표도 가능하다. 이게 해킹해가지고 직접적인 신분 확인 없어도 투표가 가능한 매우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때도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하다라고 일축을 합니다.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데 어떻게 투표율을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이 단톡방, 대화방에서 어떤 식으로 숫자를 짜 맞추자라고 작당 모의까지 하면서 숫자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선관위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정말 허무맹랑한 입증할 수 없는 거짓말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까지 선관위가 당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소송해라. 전 이 네 단어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하면 어쩔 건데, 우리 법원이 판결하는, 우리 대법관들이 판결하는데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감사원 우리 헌법기관인데 감사원이 뭘 할 수 있는데, 경찰 검찰 헌법기관인데 뭘 근거로 들어올 건데, 우리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우리가 다 선거 관리하고 정치인들 우리 다 눈치 보는데 정치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건데.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무소불위 선관위의 성역화된 권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실을 깔아뭉개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들이 정말 증폭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오늘 펼쳐졌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야당 주도의 특검, 선관위 서버를 포함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오늘 또 한 번 입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요, 제가 늘상 정치인들의 책무가 뭔지를 말씀드리죠. 국민을 향해서, 대중을 향해서 너네들이 뭘 몰라서 그래. 다 통계적으로 우연의 일치야. 불가능한 일이 아니야. 가능한데 왜 자꾸 음모론으로 빠지는 거야? 왜 자꾸 조작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인의 문법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공무원들의 언어, 자칭 전문가들의 언어죠. 그분들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상대하고 국민들의 문제인식을 끌어올려서 공론장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3,500만 분의 1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정도의 가능성, 이런 총체적인 문제덩어리 선관위에서 그런 문제가 정말 희박한 확률로 발생했다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 풀어줘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언어고 정치인의 책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담론들이 제도권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자정되지 못하고 공론장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음지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이 제도권과 일반 시민들의 인식의 괴리가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제도권의 인식과 대중의 인식의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될 우리 정치인들의 직무유기, 책임 방기, 정치인인데 공무원 같은 이야기만 해왔던 우리 정치인들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한동훈 얘기도 안 해볼 수 없죠. 민주당에서 오늘 또 보안수사권을 기어이 당론으로 완전히 폐기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요새 제가 한동훈 씨 소식이 별로 안 전해져가지고 이분이 좀 조용히 계신가 했더니 하루에 페북을 20개씩 쓰고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도 관심이 없을 뿐, 안철수 의원에게 한번 제대로 카운터 펀치 맞고 녹다운 된 건지 호다닥 도망가서 맨날 그 민주당한테
토론 한번 하자고 구걸하고 있는데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뭐 오늘 또 하나 가당치도 않은 기사 뭐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보니까 내용이 또 가관입니다.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또 이미지로도 보내드렸는데 무슨 뭐 그 민주당의 그 법안 통과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본인이 무슨 보수 재건을 기어 끝까지 관철을 시키겠다. 2028년 총선 압승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동훈 씨 본인이 지난 총선 때 이런 분들 아까 저희가 쭉 읊어봤던 이런 분들 공천하셔가지고 지금 당의 이 위신과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108석 가져오셨는데 그리고 지금 제명당에 쫓겨난 마당에 무슨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한동훈 씨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오세훈 시장의 이 재판 결과라고 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께도 이 여권의 동향 쭉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정기관, 수사, 정보기관 자체를 통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계 개편을 위한 교통정리에 착수를 해요. 그 연장선에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연장에서 또 정치적으로 판결하는 경향성이 큰 사법부, 바람 부는 대로 눕는 사법부가 그에 동조하는 그런 형태들의 지금 흐름이 오세훈 시장의 선고에서 일부 드러난 겁니다. 야당에게 자유롭지 않아요. 사법부가. 한동훈 씨 지금 걱정해야 될 거는 보수 재건이 아니고 보수 재건까지 갈 것도 아니고 복당까지도 갈 것도 없이 지금 당장 본인 당원 게시판 수사 걱정하셔야 된다니까요. 훨씬 상부에서 수사에 대한 문제인식이 공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지점에서는 한동훈 씨가 신중론을 좀 펼쳐야 될 이유도 있겠네요. 오세훈 시장이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과실을 따는 것이 아니라 다음 타자가 한동훈 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꿈도 야무지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지난 총선 스코어 한번 좀 보실까요? 108석 뭐 꼭 안 봐도 되지만 네 108석 대 여권의 189석을 그대로 상납을 해버린 것이 이 한동훈 씨의 처참한 선거 결과였죠. 한동훈 씨가 선거 진 이유는 정말 무궁무진하지만 오늘 또 제가 또 하나 한동훈 씨 에피소드 좀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씨가 지금 국회의원 되고 나서 법안을 2개 정도 냈다고 합니다. 뭐 2호 법안이다. 대표 발의한 법안. 1호 법안이 이제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를 허용한다. 감사를 받도록 한다라고 하는 법률안. 또 2호 법안이 선관위 직원들 선거 때는 휴가 못 가게 하는 법안이다라고 하고 이 법안들의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열심히 이름 올렸다고 하는데요. 참 정치를 대승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취지는 저도 공감해요. 취지는. 그런데 한동훈 씨 일단 문제가 딱 2가지 일단 짚어볼게요. 첫 번째, 본인이 언제부터 그렇게 선관 이슈에 관심 많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비상겸 사태 직후에 탄핵 국면으로 가면서 부정선거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극우들과 함께 가서는 안 된다라고 열심히 얘기하다가 왜 이제 와서 스탠스가 바뀌었을까요? 이게 전 첫 번째 의문이에요. 한동훈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선관위 개혁에 관심이 많으셨을까요?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관위 개혁하자고 외쳤던 우리 동지들과 우리 정치인들, 장동욱 대표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올림픽공원에서 처절하게 외치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 언제부터 본인이 그렇게 대변을 하셨다고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치고 들어오나요? 이게 전 일단 첫 번째로 황당하고요. 2번째는요.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요. 쇼하지 말고 제대로 하든가. 지금 이런 법이 중요합니까? 특검이 중요하죠. 이 법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위헌입니다. 헌법을 바꿔야 되는 사안이에요. 왜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 감사하는 거 위헌이다. 선관위 헌법기관이고 감사원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감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씨 지금 이 짓거리는 그냥 결과적으로 선동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저 시류에 편승해서 특검이니 뭐니 올림픽공원은 장동혁 당대표 재선거 선거소청까지 전부 이 이슈를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 포션 만들어 보겠다고 되지도 않을 법안들 무지하게 가지고 와서 선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무지하거나 선동이거나. 그 상관의 직원들 휴가도 마찬가지예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휴가를 인위적으로 금지를 한다? 내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법규를 가지고 금지를 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재판소에서 망신당할 가능성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언제부터 이렇게 선관위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둘째는 왜 그렇게 무식한 거예요? 근데 이런 무지한 법안에 또 이름 올리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 저는 망신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씨 개파 노름, 언론 플레이에 그죠, 이름 하나 얹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한동훈 씨가 얼마나 무지하냐? 지난 총선 때 그리고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정책이란 건 단 하나도 제대로 된 걸 발표한 적이 없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는 민생토론회, 어제 이재명 행사를 또 보셨지 않습니까? BJ 이재명의 조작방송 보신 분들은 우리 윤석열 정권에서 준비했던 민생토론회가 얼마나 좋은 퀄리티에서 얼마나 이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정말 시민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때 저희가 뭐 게임 관련해서는 이제 유튜버 김성회 씨, 뭐 슈카 월드 이런 분들까지 정말 저희가 공세적으로 섭외를 하면서 국민들께 볼만한 볼거리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재명은 얼마나 수준 낮습니까? 근데 한동훈 씨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 띄워주는 거 싫다고 민생토론의 미음자도 안 꺼냈죠. 그럼 본인이 똑바로 하든가, 그럼 자기가 정책을 똑바로 내야 되는데, 한동훈 씨가 지난 총선 때 얘기한 거라고는 국회의원 출판 기념회 금지하겠다. 국회의원들 중위소득만 받게 하겠다. 뭐 이따위 말 같지도 않은 얘기나 하고 다녔죠. 참 말은 그럴싸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위소득이라는 게, 국회의원들이 이제 권영진 의원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열심히 하시는 의원들도 계세요. 우리 김은혜 의원, 뭐 신동욱 의원 같이 정말 처절하게, 장독 대표 같은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후원금 다 채워도 국회 활동하기 버겁습니다. 중위소득은요 1인 가구 기준으로 2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씨의 주장,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봐요.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을 알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 현실성 있는 얘기냐, 답변을 못합니다. 그리고 출판기념회 금지시킨다더니, 뭐 남들은 서영교 같은 사람들은 책이라도 써와서 돈 받지, 본인은 책도 안 써와가지고 8만 원짜리 북콘서트 열었잖아요. 자기가 하는 말 지키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정책에 대한 개념도 없고, 법률에 대한 인식도 없고, 또 이 법안을 만들었을 때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없고, 그저 기준도 없어요. 대충 비토했다가, 인기 없는 것 같으면 비토했다가, 대충 표될 것 같으면 또 쪼르르 기어와가지고 내가 사전투표제 폐지하겠다, 내가 선관위 개혁하겠다, 이런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밖에 못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가장 코미디는 당대표 되고 나서 추경호 원내대표와도 크게 부딪혔었죠. 정책들 때문에. 정말 우리 대통령실이요, 한동훈 씨 베이비시팅 하느라 정말 혼이 쏙 빠졌습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입만 열면. 이 전기료 감면법이란 거 제가 대표적으로 좀 생각이 나는데, 2024년 여름 더웠죠. 그래서 사실 이미 정부에서 저소득층들을 기반으로,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기금 운용을 하면서 전기료를 지원해주거나 감면해주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이미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관련 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보수 정권 들어설 때마다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이런 안 보이지 않는 곳까지 우리 복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훈 씨보다 모자라지가 않아요. 이미 다 하고 있는데, 한동훈 씨가 기어이 감면법을 만들어야 된다. 본인이 선거 말아먹어서 108석밖에 없는 정당에서 원내대표가 설명을 해주는데도, 한 대표 그게 아니다, 이미 법이 있다, 이미 관련된 우리가 규정들을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설명을 해도 아무튼 나는 법을 해야겠다 라고 박박 우겨서 우리 원내대표께서 이 대통령실에 또 협조 요청을 하셨고, 저희가 또 한동훈 씨 베이비시팅을 했죠. 야, 그래 그냥 한동훈 하고 싶은 대로 떠들라고 하고 우리가 있는 기금으로 정리하자. 2024년 겨울은 조금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겨울 때 남은 기금을 가지고요, 저희가 한동훈 씨 면 세워드렸습니다. 한동훈 씨의 무지함이 총선 때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할 만한 공간 자체를 없애버리고, 본인 입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만 내뱉고,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육아휴직제라고 하는 게 뭐 어디 세금을 퍼주는 건 줄 아나요? 육아휴직제라고 하는 것은요,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고용보험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1%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에게 그럼 뜯어서 육아휴직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영업자들 근로감독은 뭐 어떻게 할 건지, 육아휴직 쓴다고 하고 자기 사업인데 자기 사업 문 닫고 안 하겠습니까? 근로하면 뭐 어떻게, 영업하면 어떻게 페널티를 줄 거고 어떻게 그 근로감독 다 할 겁니까? 대책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꺼내든 게 2조 심판은 아니었습니까? 당최 그렇게 해서 선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한동훈 씨의 이 무지함이라고 하는 게 연달아 드러나고 있다. 기회주의적이고 무지하고, 그러니까 선거 말아먹고 당을 말아먹었죠. 그러면서 뭐 언감생심 보수 재건을 하겠다,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 몇 개 빌려다가 대표 발의 몇 개 하고, 내가 선관위 개혁하고 내가 보수 재건하고 2028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 참 파렴치합니다. 공천 말아먹고 정책 말아먹고, 제가 셀카만 찍다가 총선 말아먹어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황당하기 짝이 없어서 제가 오늘도 과거 레퍼런스 하나 좀 짚어봤고요. 한동훈 씨 수준은 딱 자영업자 육아휴직제가 맞습니다. 그런 거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의힘 보수 정권에서, 보수 정당에서 우리 우파들이 해야 될 정책은 우리 장동 대표 중심으로 할 테니까요. 본인은 본인 취향에 맞는 거,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오세훈 시장의 또 선고 이후에 여러 후폭풍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또 오늘 저도 뭐 여러 기자들의 또 전화를 받기도 했고요. 좀 당내 기류들을 좀 읽어봤는데, 일단은 당내 기류, 오세훈 시장 측, 뭐 저는 어제 위로의 말씀을 또 드렸고 비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판결문들이 좀 분석이 되면서 당내에서는, 이건 뭐 제 생각이 아니라 현재 기자들이 취재한 당내 분위기입니다. 재심, 2심 그리고 대법원 선고에서, 판결에서도 결과가 달라지기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류가 좀 중론이 아닌가 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저도 어제 판결문을 보면서 이거는 제가 오세훈 시장 측에 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스피커들도 좀 방어할 만한 논리가 있어야 저희가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명태균 씨와 일면식도 없던 김한정 씨가, 강철원 그 부시장과 명태균 씨가 다툼이 있고 나서 갑자기 투입이 돼서 안 쓰던 메신저까지 쓰면서 명태균 씨와 소통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한 차례 여론조사 의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5차례 가까이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그때 여론조사비로 추정되는 500만 원, 뭐 1000만 원 단위의 돈들이 오갔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김한정 씨의 개인 소행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 법원의 판결, 이 해설이 좀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어떤 이 법원의 해설을 깰 수 있을 정도의 논리가 있으려면요, 김한정 씨가 이와 같은 단독 플레이를 했을 정도로 명태균 씨와 원래부터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하는 점 등에 대한 좀 긴밀한 논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또 기자들이 취재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은 뭐 한동훈을 포함해서 많은 이 원내 정치인들, 뭐 안철수 의원, 뭐 나경원 의원, 이런 정파성을 다 떠나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좀 재판 결과가 유감스럽다, 상급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심으로는 이미 우리 야당, 국민의힘 내 대권주자 그리고 차기 서울시장 혹시 있을지 모를 이 보궐선거에 대한 이런 문법이 굉장히 복잡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기류들이 오늘 전방위적으로 읽히고 있고요. 그 중심에 또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이 친한동훈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 전후로 있었던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요, 이 오세훈 시장의 선고에 대한 우리 한동훈 계파 의원들의 이 내밀한 속내가 잘 취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용 한번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연합뉴스에서 이 기사는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거는 이제 조은희 의원이 공유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여기 본문 내용들을 보면요, 자, 오세훈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가 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판결문 흐름들을 보니까 이게 뒤집히기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하는 전망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친한동훈계들,
그럼 이제 우리 차례 아닌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기사에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취재를 많이 받습니다만 이런 얘기 하진 않죠. 장동혁 대표에게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상식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오세훈 시장을 공천했던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힘도 부담을 짊어져야 할 측면들이 일부 있는 것이고 1년 만에 보궐선거를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세훈 시장의 과거 처신 때문에 이제 돌려받는 부메랑들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거나 우리 정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인데 우리 한동훈 씨 계파들은요. 이거 본문도 한번 쭉 보여주세요. 그 본문 내용 쭉 내려보시면은 이 친한동훈계 관련된 이 취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내려주시면 여기 나오죠. 친한계 초선 의원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뒤집기는 어렵지 않겠냐. 큰 위기가 찾아온 것 같다. 그러면서 결국 원내의 눈이 반사적으로 한 의원을 향해 좀 더 가지 않겠냐. 장동혁 체제의 변화와 함께 한동훈 복당론도 논의가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참 순진무구 솔직할 수가 없죠. 오세훈 시장의 위기가 곧 한동훈의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다른 친한동훈계 초선 의원 이 정도 선거면 3심까지 가도 100만 원 밑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람이 없으니까 답은 한동훈이다. 여러분 제가 어제 오세훈 시장 선거 관련돼서 비보라고 하는 썸네일을 달고 방송을 했었잖아요. 저도 오세훈 시장에게 유감이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죠. 뭐 유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아니 본인이 후보 등록을 하는데 저랑 장해찬 최고 나가라 마라 그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제가 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그 오세훈 시장의 요구 때문에 기자들의 전화를 하루에 수십 통씩 받아야 됩니까? 왜 추궁을 당해야 돼요? 굉장히 불쾌했지만 저는 오세훈 시장 당선을 위해서 당직자로서 역할을 했고요. 제가 어제도 무슨 방송하면서 감히 무슨 뭐 오세훈 시장 날아가면 대권 구도가 요동칠 거라서 당독 대표가 뭐 이득을 볼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집단이에요. 친한동훈계는. 오직 한동훈이 당대표가 아니라서 한동훈이 후보가 아니라서 한동훈이 대통령이 아니라서 불만인 집단이고요. 모든 정치적인 사건이 돌고 돌아서 한동훈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만 해설을 하는 놀라운 집단입니다. 우리가 논평을 할 때요. 제가 오늘 선관 이슈를 논평을 할 때도 거봐라 장동혁 대표가 했던 말이 맞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야 거봐라 장동혁 대표가 이제 완전 부정선거론 타고 완전 승승장구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모든 정치적인 사건들과 이런 주변인들의 비극을 사실 이것 때문에 지난 선거 때도 오세훈 시장 지난 대선 경선 때도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씨 관계가 틀어진 거였거든요. 명태균 사건이 비화되니까 한동훈 씨 스피커들이 죄다 방송 나와서 야 개혁파들 이 찬탄파들 중에서는 한동훈밖에 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오세훈 시장의 속을 박박 긁었습니까? 그러다가 오세훈 시장이 이제 나 불출마하겠다라고 하니까 김종혁 씨부터 호다닥 달려가서 한동훈 도와주면 안 되냐. 오세훈 시장 드랍했으니까 그 표 제가 종편방송 나가니까 옆자리에 있었던 친한동훈계 패널이 오세훈 시장 드랍했으니까 이제 그 표는 한동훈에게 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부터 해요. 제가 이러니까 한동훈 씨와 그 계파들이 그 어떤 조직과도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친 오세훈 계파로 분류가 되고 대책 없는 미래 소속인 우리 조은희 의원도 현재 사법 리스크가 있죠.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책임당원 2,000명의 명부, 본인 지역구 명부를 명태균 씨에게 넘겨서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라고 하는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떠나서 조은희 의원이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이 기사의 친한동훈계 인터뷰 내용을 뭐 그 대책 없는 미래인가 봐요. 쇄신파 의원 단톡방 쇄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사리사욕에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야욕만 이야기를 하고 무슨 뭐 책임당원 명부를 2,000개를 넘겨가지고 지금 뭐 송치가 되어 있고 오세훈 시장은 관련 사건으로 1심 유죄까지 받은 아무튼 쇄신파 이 쇄신파 단체방에 올렸다고 하는데 참 재밌습니다.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그 방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단톡에 대해서 이 사진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좀 시간이 흘러서 조은희 의원이 먼저 이 사진을 올렸던 사진을 삭제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일단 언론의 취재에 따르면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조은희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우리가 전혀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해명 서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 다른 사람의 위기를 지난 조기 대선 때도 정말 투명하게 이제 찬탄파 유일 후보는 한동훈이니까 한동훈에게 힘이 실릴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유일 구심점 한동훈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파렴치한 이 개파들의 행태에 대해서 누가 정상적인 범주로 인지를 할까 생각이 되고요. 장덕 대표는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 한마디만 딱 하고 그 측근들 역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공천을 한 정당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천 과정에서의 검증을 더 치밀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 정도에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실제 문제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 출마를 했고 후보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도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이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친한동훈계는 초식 자체가 상상을 초월한다 라는 거고, 오늘 또 그 대표적인 친한동훈계 스피커, 기자가 왜 친한동훈계 스피커로 분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현종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또 썸네일을 또 재밌게 달았더라고요. 네, 맨날 논설위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인들을 베이비시팅하고 뒷바라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전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야권 내에서의 비극적인 사건을 오세훈의 위기, 보수의 원톱이 된 한동훈, 그리고 입지를 잃은 장동혁 꼼수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언론인이 달 수 있는 썸네일이자 헤드라인일까요? 문화일보 어쨌거나 개인 유튜브도 아니고 문화일보면 언론사 유튜브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근거로 한동훈 씨가 원톱이라고 하는 건지도 알 수 없습니다만 한동훈 씨가 차기 대선 주자 구도로 보나 이따 우리 좀 짚어보겠지만 한동훈 씨 그 복당에 대해서 오히려 도움 안 된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과반을 아득히 넘는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오늘도 나왔거든요. 복당도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 뭔 원톱 얘기를 합니까? 굉장히 참 황당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메타인지가 상당히 떨어져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청와대와 이 민주당 친명 그룹들과 이 여권 관계자들 좀 긴밀하게 취재를 했다 말씀을 드렸죠. 이 취재한 내용인즉슨 민주당에 열심히 사냥개 노릇을 하던, 민주당의 개목줄 잡혀서 내부 총질만 하고 특검 통과 협박질이나 하고 열심히 보수 진영 괴멸, 우파 괴멸에 힘썼던 한동훈 씨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 여권에서 기류 자체가 쓰임이 다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영등포서 단위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훨씬 상위 기관에서 현재 관할하고 있다라고 저는 전해들은 이 당원 게시판 사건 수사 재개가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재개가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건 어찌 보면은 집권 세력에게는 상식적인 과정입니다.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요, 사정권에 대한 행사,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내밀하게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요, 일단은 온갖 캐비넷의 정보들이 다 들어오죠. 하물며 이미 기소가 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첫 번째로 차기 대권주자 그룹 중에서 현재 치명타를 입었지만 다음 타자가 누구일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제가 그래서 그때 금요일 방송에서 그 말씀도 드렸죠. 지금 여권에서는 차기 총선 장동혁 대표 얼굴로 치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근데 그 판단의 근거 자체가 현재 장동혁 대표를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에 근거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동훈 씨를 정리를 해야만 그 떨거지 세력들을 좀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도 있었겠지만 장동혁 대표를 건드릴 수 없다. 쉽게 말해서 현재 캐비넷을 아무리 열어도 사법 리스크 등 흔들 만한 요소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제가 그런 기류를 전달을 드렸어요. 실제로 TV조선에서 이 재래식 미디어에서 부동산 사기당한 걸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피해자를 이지매하는 황당한 기획보도를 해서 역풍을 맞았었는데 그렇게 궁색하게 네거티브를 해야 할 정도로 장동혁 대표를 건들 만한 소스가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뒤집으면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여러 정치인들, 굳이 집권 세력 입장에서
차기 총선까지 내버려둘 이유가 있을까요?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재판을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내 기회가 올 거다라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내 차례가 올 것이다. 정치적 기회 말고 수사, 재판, 내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이고 메타인지가 살아있는 논평일 텐데 원톱됐다라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걸 보니까 참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이 재래식 미디어들의 이 희망 고문 열심히 희망회로 태우고 있는, 이제는 사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희망사항 열심히 연불만 외고 있는 우리 또 재래식 미디어들의 실태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제가 어제 Q&A, 오만 Q&A 하면서도 저는 사설을 안 읽는다. 남의 글, 특히나 가치 고립적으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글을 열심히 읽는 것, 남이 내준 시험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것은 오히려 정치인으로서 능동적으로 정무 판단을 해야 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 될 수가 있고, 특정 언론사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경도된 메시지만 내세울 수가 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딱 그런 저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는, 전혀 현실성이 없고 그냥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적어놓은 우리 조선일보의 사설을 좀 보고 갈게요. 오동석 연대는 불가능한가?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오동석 연대를 열심히 외치고 있는 이 조선일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수복원을 견인할 수 있는데 해묵은 감정이 걸림돌이고 손잡으라는 민심의 변화를 살펴야. 조선일보 논설위원분들 또 수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수준을 높이세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어떤 감성, 니즈 이런 부분들을 다 떠나서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관념론이 사실 보수가 가장 피해야 될 이야기들이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저 열심히 연불만 외는 것, 그것만한 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정력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경제학도로서 유인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주류 보수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우파적인 가치를 가지고 뭉쳐있는 우리 국민의힘의 주류 당원들이 80% 이상의 파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칭 개혁 세력들, 그러니까 우리 주류 보수들을 자꾸 수구로 몰아서, 구태로 몰아서 소장파라고 하는 포장지를 뒤집어 쓰고 자기를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정말 극히 일부, 보통은 이제 외부에서 휩쓸려 들어온 사람들, 원래 보수적 가치나 우파 감성과 관련이 없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민주당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한 20%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0%는요, 그 작은 미디어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주도권 싸움하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대체제라고 하죠. 대체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정말 보수의 그런 강한 신념, 우파적인 그런 어떤 이념과 신념으로 뭉친 사람들과는 애초에 시장이 다릅니다. 달라요. 자, 그 20% 열심히 나눠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이 오동석이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은요, 동기 자체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면면들을 좀 보세요. 모두가 다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셋이 같이 가려면 누군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고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면면에 참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조선일보 논설위원분들의 눈에는 보이십니까? 누가 참모를 해야 될까요? 우리 오동석 정당이 차려지면 당대표는 누가 하죠? 누가 당대표를 할까요? 셋 중에 한 명이 당대표가 되면 나머지 두 사람이 그 당대표 꼴을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특히 한동훈 씨, 본인이 당대표가 아니고, 본인이 후보가 아니고, 본인이 대통령이 아닌 게 불만인 사람인데 자기 외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걸 용납이나 하겠습니까? 한동훈 씨를 한 번이라도 겪어본 사람이라면 이 한동훈 씨의 인성 문제를 차치하고 보더라도 그 어떤 조직과도 함께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현실성에 떨어지고 실현 가능성 자체가 0%에 수렴하는 이런 적중률 0%의 사설을 쓰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참혹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종이신문의 시대가 저는 뭐 신문을 보진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권위 있는 이런 매체의 사설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참고를 하고 어쨌거나 플레이어들은 아직은 읽죠. 대중들은 소비를 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렇게 철진한 이야기나 계속 하게 되면은 이거는 매체의 권위, 매체의 논평의 적중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이런 사설은 안 쓰니만 못하다. 그냥 재미나이의 키워드 몇 개 주고 쓰는 게 훨씬 나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의 의사를 좀 먼저 물어보세요. 같이 할 의사가 있는가? 특히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중앙일보에서 뭐 보수 뭐 오각편대 해가지고 또 분석을 했죠. 뭐 오세훈 시장과는 중립관계로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모든 플레이어들과 사사건건 안철수, 장동혁 대표, 뭐 이준석 등등 모두와 갈등하고 반복하는 한동훈을 대체 어디다가 자꾸 갖다 붙입니까? 어디다 갖다 붙이면 한동훈 씨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보수 인사들과 트러블만 일으키고 다니는 그냥 불날의 끝판왕 한동훈 씨에 대해서는 좀 미련을 버리셔야 된다. 이 베이비시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극성 학부모가 된다고 해서 안 될 아이가 그렇게 사교적으로 크게 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없다.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되시면요, 사람을 보거나 평가하는 직업을 안 가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좀 뭐 인문학 다 떠나서 좀 동기를 가지고 보자고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 하고 있다. 중앙일보도 또 여기에 지지 않고 또 하나마나한 이야기. 약간 조선일보가 언론계의 한동훈이라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좀 언론계의 대한과미래 같다. 제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죠. 어쨌거나 뭐 조선일보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데 뭐라도 프레임 뭐 궤변을 가져와서라도 새로운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는 성의도 없습니다. 맨날 장동혁 대표 사퇴해야 된다, 극우 노선을 밟고 있다, 황교안의 길을 가고 있나, 빼다 박은 논평, 연판장 돌릴 수도 있어. 나 가서 피켓 들고 시위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연판장 그 대한과밀의 내에서조차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좀 실효적인 노력을 하지 못하는 이 대한과밀의 그저 돌림 노래처럼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사퇴해라 사퇴해라 노래만 부르는 그런 대한과밀의와 비슷한 수준의 사설만, 소음공해 같은 이야기만 쏟아내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일단 참 불쾌하죠. 조선일보는 지금 보수의 구심점 여론조사로 보나 지금 당의 실권으로 보나 장동혁 당대표에게 있고, 장동혁 당대표 체제에서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견인되고 있는데 당초에 본인들이 뭐라고 자꾸 이렇게 여론을 거슬러서 자기네들의 희망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합니까? 이런 것들이 관찰자로서 언론의 주제넘는 행위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차라리 대놓고 나는 한동훈 지지한다라고 홍보를 하세요. 관찰자라고 그 분리할 때 뒤에 숨지 마시고요. 아예 플레이어로 뛰세요. 그래야 저희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논박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 주장은 마음대로 하고 비판받으면 언론에 어디 감히 언론과 함께 가야지, 언론을 건드려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냐, 그런 식으로 회피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대놓고 미국 언론들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연장선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정말 우리 보수 진영에서 연임을 비롯해서 압도적인 구심점으로 장동혁 대표의 당대표 연임이 8분응선, 9분응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좀 현실적으로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보수의 구심점은 명실상부 장동혁 대표 원톱 체제입니다. 여기 지금 거론되어 있는 인물들, 오세훈 시장 당선 직후에 조금 주목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시정의 영역으로 넘어갔고, 일단 이틀 뒤 1차 선고가 기다리고 있죠. 여론조사,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내 구심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죠. 한동훈 씨 지금 쫓겨나서 복당은 고사하고 수사 결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준석 당대표는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당대표로서 당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장동혁 당대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왜 8분응선이 넘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조중동이 이렇게 열심히 재래식 미디어들이 떠드는 이런 논평들 하나마나한 이야기하는 게 간지럽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 진짜 우파, 이념 우파 사이에서 장동혁 대표의 지지세가 압도적입니다. 특히나 조심스럽지만 장동혁 대표를 사실 조중동보다 더 괴롭혀왔던 이런 좀
아스팔트 내, 그러니까 원외 정당, 뭐 제가 굳이 특정을 안 해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전한길 대표 그리고 이제 원외 정당들이 힘을 많이 잃어버리게 됐고 장동혁 대표가 평정을 했다, 우파 세력들을. 저는 이게 가장 장동혁 대표의 지지세가 굳건해진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정확히는요,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담론, 우리가 제도권에서 언급하기에 좀 껄끄러웠던 이 재래식 미디어들이 뭐만 하면은 말도 못하게 입틀막을 하니까 우리가 좀 지향해왔던 그런 담론들을 제도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장덕 대표 지금도 매일같이 올림픽공원 나가서 2시간, 3시간씩 자리 지키고 있고요. 이 부정선거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음지에서 논의될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 와서는 제도권 정치인들이 제도권의 권력을 가지고 특검이 됐건 선거소청이 됐건 직접 관철시킬 수 있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제도권 정치인으로서 우리 아스팔트 그리고 부정선거론 전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장동혁 대표가 우파 진영 내에서 정말 압도적인 이런 입지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20% 알량한 미디어 권력 나눠 먹는 오동석 뭐 연대 해봤자 뭐 이게 간에 금이나 가겠습니까? 전당대회 당장 열어서 3대1로 겨뤄도 제가 봤을 땐 장덕 대표가 1차 과반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세 사람은 당무 자체에 간섭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차기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구구단만 좀 할 줄 알아도, 구단까지만 할 줄 알아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담론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조중동이 하고 싶은 것은 객관적인 논평, 사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장덕 대표가 과거에는요, 뭐 온탕과 냉탕 오가는 거 아니냐, 자꾸 원내 재래식 미디어들에게 휩쓸려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저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흔들리지가 않죠. 이게 지금 가장 큰 당내 변화, 보수 진영 내 변화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런 사설 쓰는 거요 간지럽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증거로 리얼미터 지지율 한번 보실게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시 40%대로 반등했습니다. 자, 저희가 뭐 꾸준히 말씀드렸죠.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국면이다. 전당대회 국면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열성적으로 응답에 응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응하기 때문에 좌파들의 과표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다. 제가 꾸준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 세부 지표를 보더라도 진보 과표집 현상이 관측이 됩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당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다시 40%대로 반등했다라고 하는 거. 이재명의 지지율은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컨벤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 자체가 국민의힘 당무에 대한 대중적인 객관적인 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물며 이 재래식 미디어들조차도 헤드라인을 이렇게 달죠. 네, 지지율이 상승 40%로 상승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사퇴론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전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는 것도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장동혁 당대표에 대한 사퇴론은 진작부터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지율 반등으로 이와 같은 것들에 쐐기를 박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장선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동혁 당대표는 지금 방정식이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자기들끼리 주도권 싸움을 해서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이 자칭 개혁 세력들 3인방과 다르게 장동혁 당대표는 우리 보수 유일의 구심점으로서 대여투쟁 최전선에서 이 재선거 국면, 야당 주도의 특검, 야당 주도가 중요합니다. 야당 주도의 특검을 관철시키고 그로부터 우리 보수 지지자들의 열기를 끌어올리는 것, 여기 하나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공소취소 특검을 비롯해서 보안사건 폐지와 같은 망국적인 정책을 견제하고 대여투쟁만 하면 되는 포지션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지세, 장덕 대표의 정말 단순하고도 명료한 올림픽공원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이와 같은 정치 초식이 발현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사람 싸우라고 하세요. 저희는 저희 가는 길을 갈 테니까. 계속 발목 잡으면서 끄집어 내리려고 해봤자 이미 우리 당원 지지자들 다 꿰뚫고 계시죠. 그와 같은 것들이 일할 생각은 없고 속 키울 생각은 없고
우리 국민의힘의 보수의 레거시를 존중할 생각은 없으면서 그저 자산만, 유산만 물려받고 싶어하는 이런 불효자 같은 마인드라고 하는 거 이미 우리 유권자 지지자분들께서 전부 다 간파를 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장동혁 당대표가 지금 누구보다 훌륭하게 당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 야당 대표로서 지지세, 여론을 등에 업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증거입니다. 지금 재선거 찬성 60%대를 상회를 하죠. 그리고 특검 통과에 대해서도 80%가 넘는 여론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공적입니까? 제가 누구 덕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보수 진영에서 우파 내에서 누가 가장 전면에 서서 이와 같은 여론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습니까? 뭐 올림픽 공원에 나가면 장동혁 대표 들러리 서는 거 싫다 뭐 이따위 소리나 하면서 재래식 미디어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발목만 잡는 원내 의원들 지분 단 0.1%도 없죠. 장동혁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 비유하자면 가장으로서 열심히 바깥일하고 소를 키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군소 야당 의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눈치를 보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집안 살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은 여론의 열기, 장동혁 대표가 훌륭하게 당무를 소화해서 끌어낸 이 여론의 열기를 실질적인 법으로 관철시켜야 될 책무, 살림의 책무 누구에게 있습니까? 원내대표에게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이와 같은 여론을 앞세워서 봐라, 우리 당대표 싸우는 거 봐라, 이렇게 국민들이 야당 주도의 특검을 원하고 있는데 당신들 역사의 죄일이 될 거냐, 여당을 집중적으로 압박을 하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어내야 될 책임이 원내대표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가 직분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저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장외로 나간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원내에 있으면서 상임위 구성 등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가름을 못하고 있는 원내 지도부를 지적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와 같은 사리분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원내대표께서 언론 인터뷰 많이 나가시는 거 뭐 저는 그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좀 구시대적인 문법이긴 하지만 재래식 미디어들과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뻔히 한결의 경향까지 나가서 굳이 장동혁 대표와의 관계를 이간질하기 위한 명확한 의도를 가진 질문들을 받으면서 굳이 우리가 지금 거론할 필요가 없는 타당과의 합당 이야기를 거론을 하면서 굳이 언급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당의 당무 소화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오동석이 어쩌고 뭐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실상 원톱이다 뭐다 열심히 희망회로 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 보수 우파 지지자분들께서 목도하시는 냉정한 현실은 지금 열심히 속 키우고 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밖에 없고, 이런 보수 우파 내의 이런 진지 구축을 명확하게 구축함에 따라서 굉장히 단순 명료한 초식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인적 구성 개편, 총선이겠죠, 인적 구성 개편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모두가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쭉쭉 달리고 있는데 벌써 4,000분 넘게 들어와 주셨어요. 저희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쭉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정말 괄목할 속도로 채널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말에 올렸던 클립들도 전부 다 그 10만 회 이상, 20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많은 파급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동훈 씨에 대한 실체, 그리고 우리 당이 어떻게 바뀌어 가야 하는지 더 많은 분들께서 알아가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구독,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당내에 여론이 흘러가는 가운데 이 친한동훈 계파, 뭐 소장파라고 해야 될까? 요새 소장파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도 오염이 됐기 때문에 좀 민망하긴 하지만 과거엔 태극기였지만 지금은 소장파, 친한동훈 계파로 소장파로 재래식 미디어에 출연하고 계신 조갑재 씨, 오늘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 먼저 보시죠. 네, 보수 살생부를 예고를 했다. 2028 공천배제 1순위가 장동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어느 나라 세계선에서 지금 살고 계신 건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누구죠? 장동혁 대표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회로가 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지난주에 그렇게 논평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갑재 씨가 조금 눈치는 빠른 것 같다.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한동훈 씨에게
신당 창당을 권고를 했죠. 그러면서 분당이라는 표현을 쓰시길래 제가 거기까지 지적을 했었죠. 분당이란 말은 당내에서 분화가 됐을 때 분당인 것이지, 쫓겨난 한동훈 씨가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하면 그거는 분당이 아니라 창당이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창당을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번 주에는 살생부를 쓰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오동석 정당의 당대표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인 장동혁 당대표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인가? 오동석 당대표 한동훈 씨가 장동혁 당대표를 공천 배제하겠다는 뜻인가? 좀 제가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 조갑재 대표님,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살생부를 만든다면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들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살생부라는 표현을 굳이 쓰고 싶지도 않고, 이와 같은 것들은 저는 당원들께서 냉정하게 이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보고 누가 당심을 받들고 누가 이 당원들의 대표로서, 우리 당을 대표하는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서 똑바로 의정 수행을 했는지 당원들이 평가할 몫이기 때문에, 살생부란 표현도 저는 공감하지 않지만 오동석 당에서 살생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우리 재래식 미디어들은 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열심히 실어다 나르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동석 당에서 살생부를 열심히 만드시고요. 우리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움직일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한동훈 씨 그 개파의 스피커들이 지금 갈피를 잃고, 사실 저희가 논평할 만한 지금 건덕지도 없어요. 한동훈 씨 그 개파들도 지금 여의도 레커라고 하는 프레임이 너무도 뼈아프게 다가온 나머지 방송 나가서 괜히 말 세게 해봤자 한동훈 비토만 커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솔솔 흘러나오니까 지금 말 조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조갑재 대표는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살생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 씨가 왜 국민의힘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고 한동훈 씨가 가는 데마다 분란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목도해주고 계신다.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다음으로요. 오늘 박준태 비서실장도 또 일가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사사건건 발목 잡기 하는 이런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장외 정치를 비판하고 싶으면 실명 걸고 해라 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간에는 안철수 의원이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괴물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곳인데 그런 식으로 폄훼하지 말라 라고 안철수 의원이 직격을 한 것에 이어서 박준태 비서실장이 실명 걸고 이야기해라, 비겁하게 원내 초선 의원, 재선 의원, 친한동훈계 의원 이런 식으로 익명으로 달지 말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공원에 이렇게 무수한, 저도 17일 날 다녀왔잖아요. 여전히 6월 초에 그 열기가 그대로 불고 있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왜 민주당은 아직까지, 이 거대 여당은 왜 아직까지 국민의힘 중심의 특검, 국민들 80% 이상이 바란 특검을 관철시키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도와주기는 못할 망정, 오히려 뒤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서 구시렁구시렁 대면서 당대표에 대해서 발목 잡기 흔들기만 하는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최소한 실명을 걸고 유권자들, 당원들에게 당당하게 평가를 받아라라고 하는 이야기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도부는 적어도 이렇게 당원 지지자분들께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는 이런 우리 당내 정치인들에 대해서 일가를 하고 있고 바로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는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40%대를 다시 회복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더 굳건해졌다. 장동혁 대표가 밟고 있는 이런 당무 노선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지세가 더 굳건해졌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지켜볼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오동석은 그저 사이드에 있는 일부 군소 정치인들일 뿐이다. 지금 국민의힘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고 우리 당에서 연임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명실공히 장동혁 대표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래식 미디어들이 뭐라고 떠들든 말든 우리가 원외 정당을 포함해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안고 가고 있는 의제에 대한 우리 우파 진영 내 압도적인 지지가 있는 이상 아무런 상은조차 줄 수가 없다. 우파들만 똘똘 뭉쳐도 우리가 40% 이상 지지율 그리고 총선 승리 이끌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